소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디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맨날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우간다의 한 학교에서 아프리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금과 허준의 대사까지 술술 읊는 아프리카 친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산드라라고 합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에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영광이에요. 저는 한국으로부터 받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우간다 사람들도 한국에 빚진 게 굉장히 많아서 꼭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우간다라는 나라에 대해 아실까 싶어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우간다는 전체 인구의 78%가 30세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에 하나이며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흥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한류는 사실 BTS가 유명해지기 이전부터 우간다 곳곳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BTS 이전엔 뭐가 유명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우간다에서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었어요. 큰 마을에는 한국 드라마를 녹화해서 빌려주는 테이프 가게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간간히 휴대폰이 있는 친구도 있고 TV가 있는 곳도 옛날보단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테이프를 볼 수 있는 집은 꽤 부잣집이었습니다. 마을에 거의 없긴 했었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테이프 한번 빌리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잘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한 번 볼 때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돌려보는 데다 녹화된 드라마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본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때 저희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는 단연 대장금이에요. 그 드라마를 보고 홍시를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친구들 사이에서는 홍시가 어떤 맛일까 진짜 궁금하다며 홍시 맛을 추측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홍시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몰캉한 식감에 달달하고 맛있다는데 진짜인가요? 또 허준도 정말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봤었을 때만 해도 이미 한국에선 옛날 드라마라고 했었지만 한국에서는 오래된 드라마일지라도 저희에겐 너무 새롭고 재밌기만 했어요. 그때 한국에는 침을 놓는 의술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허준이 침을 놓자마자 아픈 사람도 금세 낫는 걸 보고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드라마를 한번 봤다 하면 다음 날은 모두 침을 놓는 장면을 따라하며 노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튼 휴대폰이 없었던 그때 당시에는 늘 모여서 친구 집으로 가서 테이프로 한국 드라마를 봤었는데 TV가 있었던 유일한 제 친구가 알리였어요. 알리의 집은 진짜 부자였거든요. 알리의 집 TV가 LG에서 만든 TV였는데 아프리카에서 LG에서 만든 가전이 있으면 무조건 부잣집이라고 불렸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알리 집의 TV가 LG에서 만든 거라 정말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나요. 알리는 알리의 아버지 농사가 그야말로 대박이 나서 벼락부자가 된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농사를 따로 배웠는데 우간다에서는 간혹 농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알리 아버지가 부자가 된 비결은 바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 내막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우간다의 대통령인 요웨리 무세비니는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엄청나게 존경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책도 서가에 보관하고 있고 늘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가장 먼저 한국에 가서 한국 입장에서는 첫 국내 정상회담을 우간다와 하기도 했을 정도로 요웨리 무세비니 대통령은 한국의 여러 정책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세비니 대통령이 늘 연설을 할 때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곤 해요. 한국은 1950년대만 해도 국제적인 원조가 필수인 나라였잖아요. 무려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해방을 맞이했지만 또다시 분단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 국토가 정말 피폐해졌었죠. 그때 당시 한국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으며 국제기구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국민들의 삶은 어려웠다는 걸 모두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랬던 한국이 말도 안 되게 성장했잖아요. 무세비니 대통령은 한국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정부와 국민의 나라를 위한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낸 엄청난 성과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정부만 잘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근면성실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다들 새벽같이 일어나 농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 작물을 가꾸면서 지금의 한국에 이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전방에서 최첨단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기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같은 발전은 절대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우간다도 나중에 최첨단 기술 개발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농업산업부터 열심히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을 정말 강조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순방하기 이전인 2009년에 이미 시범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대통령 순방 즈음과 맞물려 새마을 센터까지 지어졌어요. 그때 알리의 아버지가 젊었던 시절 알리의 아버지는 새마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업 기술을 전수받으셨어요. 당시 이루어진 지구촌 새마을 운동은 한국에서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그대로 저개발국의 맞춤형 새마을 지도자를 키우고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었어요. 우간다의 경우에는 2009년 2개 마을에서 새마을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1년에는 15개 마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보고 새마을 운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한 마을이 2023년에는 360개로 늘었어요. 2018년 부아물라미라라는 마을에서 30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새마을 금고도 1만 2천여 명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급성장하면서 현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금융을 경험시켜주기도 했죠. 이런 새마을 운동은 열악한 마을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매일 2km를 이동해야만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물이나 저수지를 찾아 파이프를 연결해서 식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큰 통을 갖고 걸어다니며 물을 찾았던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젠 마을 한가운데서 쉽게 물을 뜰 수 있다니 정말 편리했었죠. 환경이 달라지니 사람들의 근로 의욕도 샘솟았습니다. 사실 우간다의 특히 열악한 지역은 마을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연히 도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외부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의 소득도 적어서 먹을 게 부족한 것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근로 의욕도 다들 없거든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도로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마을 환경을 정비해주기도 하며 여러 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우간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덕분에 만성적인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알리 아버지는 그때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셨습니다. 아무튼 그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학비를 지원받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는 간혹 저의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우간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았으면 더 많은 발전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은 정부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어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의 세상이 바뀌고 내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은 바뀌었지만 한동안 목표는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정하질 못했거든요. 그러던 제게 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고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코리아데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코리아데이는 한국 자원봉사자 학생들과 일부 우간다 친구들이 준비해서 다 같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코리아데이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행사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보통 한국인 봉사자인 지혜가 코리아데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데 지혜가 준비해온 드라마 퀴즈를 먼저 맞추면서 시작해요.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모두들 진짜 어려운 문제들도 척척 맞추는데 너무 신기할 정도였어요. 사실 이 드라마 퀴즈를 할 땐 한국인 봉사자 친구들도 같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한국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도 정답을 맞추지 못했어요. 한 번은 지혜가 퀴즈를 냈는데 너무 쉬워서 우간다 친구들이 일부러 맞추지 않고 한국 친구들에게 기회를 준 적이 있거든요. 한국 친구들은 어릴 때 본 것 같은데 라며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을 하는데도 엉뚱한 대답만 내놓아서 저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겨우겨우 힌트를 주고 나서야 한국인 친구가 가까스로 정답을 맞췄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드라마 퀴즈가 끝나면 드라마 속에 나왔던 한국어를 지혜가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지곤 해요. 저희는 워낙 많이 들어서 어렴풋이 발음과 뜻을 따라하지만 지혜가 정확한 발음과 의미를 한 번 더 알려주곤 하거든요. 친구들은 다들 한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당연히 우리 우간다 친구들은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친절함과 따뜻함에 고마움을 느끼는 편이기도 하고 우리도 언젠가 한국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거든요. 한국은 저희의 롤모델이나 희망 같은 나라니까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지혜와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이 저는 정말 즐거워요. 그때 알려준 문장들을 다음 코리아데이 때까지 연습하기도 하고 직접 공책에 써보기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문장들을 달달 외우거든요. 사실 아주 기초적인 기본 회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이 코리아데이 때 좋아하는 시간은 K게임 시간이에요. 처음 줄다리기를 경험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에게 줄다리기를 배우고 나서 우간다 친구들과 한국 친구들 간의 줄다리기 대결을 했거든요. 뭔진 몰랐지만 어쨌든 숫자도 많고 덩치 큰 친구들도 많아 100% 우간다 팀이 이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힘이 세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왠지 한국 친구들이 의기양양하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은 절대 못 이긴다며 저희를 도발하는데 다들 승부욕에 활활 불타올랐어요. 심지어는 내기로 오늘 행사 뒷정리를 진 팀이 다 하자고 했죠. 내기까지 걸린 판에 저희는 절대 질 수 없었습니다. 원래라면 당연히 같이 뒷정리를 하는 게 맞고 사실 그렇게 크게 힘든 일도 아니지만 내기라고 하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절대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 뭔지 아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 생각하고는 각자 줄을 잡고 게임을 시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숫자도 많고 힘센 친구들이 많은 저희 쪽으로 기우나 싶었는데 한참 동안 서로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이나 싶더니 순식간에 한두 명씩 넘어지면서 한국 친구들 쪽으로 우르르 밀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경기를 패배하고 저희는 모두들 황당해했어요. 누가 봐도 우리가 이길 상황인데 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간다 친구들은 우리가 처음 해봐서 잘 몰랐다며 연습 게임으로 치고 한 번 더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국 친구들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좋다고 했죠. 우간다 친구들은 모두 심기일전하고 이번엔 진짜 미끄러지면 안 된다며 서로 신신당부하고서는 다시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또 한국 친구들이 이긴 거예요.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이겼냐고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지혜는 줄다리기는 힘이 다가 아니라 요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낮추고 줄을 당기는 사람들 간의 호흡이 맞아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게임에 진 우간다 친구들은 뒷정리를 우리가 다 해야겠다며 주섬주섬 정리하고 있는데 한국 친구들은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음 약한 한국 친구들은 같이 하면 빨리 끝나고 좋다며 도와주더라고요. 덕분에 정말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지혜에게 한국에선 줄다리기를 언제 하냐고 물어봤고, 지혜는 한국 줄다리기는 옛날 농사를 하던 시절부터 그해 수확을 예측하기 위해 마을의 양쪽에서 경기를 했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많은데 한국의 줄다리기 의식과 게임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며 한국 줄다리기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할 때는 마냥 재밌었지만 사진으로 본 한국의 줄다리기 전통 행사 장면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엄청 큰 줄을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코리아데이 때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도 더욱 가까워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코리아데이 자원봉사를 할 친구들을 구한다고 했고 저도 선뜻 지원했죠. 그달 코리아데이 행사 때 준비하는 한국문화 행사는 태권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태권도를 가르쳐줄 태권도 자원봉사자도 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코리아데이를 한참 앞둔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앞에서 큰 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은 정말 사이가 좋은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죠. 엄마가 아빠에게 엄청 뭐라고 하시는 듯 했어요. 게다가 동생이 엉엉 우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일을 들은 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의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는 이 지경으로 아팠으면 일을 안 가고 좀 쉬어야지. 그게 뭐라고 이렇게 일했냐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우리 가족 먹고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며 하루 일 안 하면 돈이 얼만데 쉬냐고 대답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아빠가 일하시면서 다리를 다치셨는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매일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발이 너무 부어 발을 디딜 수도 없는 지경이라고 하셨죠. 당장 내일 일을 못하는 걸 넘어서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걱정스러웠습니다. 근처에 치료를 받을 만한 곳은 걸어서 2시간은 가야 했는데 아빠의 다리로는 절대 갈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형편의 차를 빌릴 수도 없었어요. 저는 내일 학교에 가지 않고 일단 근처 병원에 혼자라도 한번 가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간 아빠가 아픈 다리로 계속 일을 가셨던 것도 정말 속상했어요.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아픈 다리를 버텨오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아빠가 아파서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도 잠이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모두 속상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옆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간단히 열이 나거나 배탈이 났을 땐 학교에서 봉사자 친구들을 통해 약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런 큰 병이 걸린 적은 처음이라 아빠가 죽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어요. 걸으면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람들이 죽는 것도 꽤 많이 봤기 때문이었죠. 아빠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쩌지 걱정스러웠어요. 뙤약볕 아래 2시간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아빠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옆 마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갔고 저는 아빠의 증상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자 의사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직접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가 도저히 여기까지 걸어올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의사는 자기도 어떻게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며 당장 여기 병원을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약을 줄 테니 이거라도 가져가라며 통증을 가라앉혀 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제발 우리 집에 가달라고 울고 싶었지만 이 병원에서 위태로운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약만 받아들고는 다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서 저를 꼭 안아주시고는 약이 잘 들을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말라며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가 속상했습니다. 아빠는 딸이 가져다 준 약 덕분에 금세 나을 것 같다며 아픈 와중에도 웃어 보이셨어요. 아빠의 발은 어제보다 더 많이 부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 가자 저를 본 지혜가 어제 왜 안 왔냐고 얘기했고 저는 집에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듯 무슨 일이냐고 따뜻하게 물어봐 주었어요. 저는 지혜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지혜는 제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했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요. 저는 이미 이렇게 우리 마을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말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지혜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2, 3일 정도 약을 더 드셨지만 큰 차도는 없었어요. 진통제를 먹는 순간은 아픔이 어느 정도 잠잠했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계속 누워 지내시면서 점점 생계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었고 학교에 다닐 게 아니라 저라도 나가서 뭘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내일은 학교에 가지 말고 다른 일이라도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는데 저희 집 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보였어요. 구급차가 한 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집에 와 있는 건지 저는 깜짝 놀라 집에 들어갔고 집안에는 지혜와 한국 친구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지혜는 일단 얼른 병원부터 가보자며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아빠를 차에 태워 의료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차에 타면서 지혜는 그제서야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 얘기를 듣고 한국 친구들끼리 정말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장 한국에서 여기까지 지원되는 의료팀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른 마을에 한국인 의료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분들께 부탁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일손이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웠지만 저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혜와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빠도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셨죠. 그렇게 의료봉사 장소로 갈 수 있었고 한국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봐주셨어요. 이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버티셨냐며 인대가 다 끊어졌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수술 치료는 당장 여기서 하기 어려우니 보존 치료로 일단 해보자며 여기에서 한동안 지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빠는 제가 너무 오래 누워 있었다며 걸을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굶을지도 모른다며 빨리 일하러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빠 얘기를 듣는데 이 상황에서도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는 아니라며 제가 일하면 되니까 치료만 잘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선 어쨌든 나중에 오래오래 일하시려면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처음에 왔으면 금세 나았을 텐데 아픈 채로 너무 오래 방치해둔 게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최대한 건강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회복만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두고 친구들과 차를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오겠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차에 돌아가는데 지혜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아빠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모두 친구들 덕분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지혜는 생각해봤는데 하나 제안할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라도 좋다고 뭐든 부탁하라고 얘기했고 지혜의 말을 들은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치료하시는 동안 어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며 봉사팀 일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학교가 끝난 후 다른 마을의 도로 정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 봉사팀에서 생활비와 식료품을 지원해 줄 거라고 말이죠. 일은 무척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정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위해 내려보내준 천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지혜는 여기에 오기 전부터 미리 봉사팀과 다 얘기가 된 내용이라고 했어요. 분명 아버지가 아파서 며칠간 누워 계셨으니 생활비가 부족할 테고 병원 치료에 전념하지 못할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자 팀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봤자 어떻게 벌 수 있겠어요. 아마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도 우리 가족 하루 먹을지도 안 되게 뻔했지만 그거라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친구들이 이런 제 사정까지 헤아려서 생활비까지 도와준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이렇게 받은 도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줘야겠다고 말이죠. 저희 우간다에는 의료시설이 정말 열악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 조금이라도 우간다 사람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게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아빠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자 마음에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앉아서 가만히 공부만 하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후에는 봉사팀 친구들과 함께 옆 마을 도로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삽을 들고 길을 내는 일이라 몸은 고됐지만 이런 제 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빠를 찾아 병원에 갔는데 아빠는 붓기가 거의 다 가라앉아 있으셨고 재활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치료를 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빠의 퇴원일이 되었고 아빠가 퇴원하는 다음 날 지혜와 일부 봉사팀 친구들이 한국으로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너무 아쉽고 슬펐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한국어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주었어요. 그간 감사한 마음을 담기에는 편지지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죠. 지혜는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에 공부하러 올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남수단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한국에서 의사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간 아프리카 친구들이 있다고 말이죠. 제게도 꼭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 만나자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렇게 지혜가 돌아간 후 저는 지혜를 한국에서 만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은 제게 가족을 지켜주고 꿈을 만들어준 나라예요. 저도 꼭 제가 받은 도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산드라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처음 얘기만 듣고서는 아프리카에서 한류에 푹 빠진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산드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올 땐 울컥하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가족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우리 한국처럼 산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의사가 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산드라에게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만 오늘의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